가까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인가요? 저희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맞죠? 야, 10년이면은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그 자동차 관련된 앱을 개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전에 한번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카젠도 컨설팅하고 이제 자동차 정비 관련된 컨설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카센터가 많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정비하는 주기도 굉장히 길어지고. 골목마다 있던 카센터가 많이 사실은 사라졌어요. 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차량이 굉장히 고급화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3,000km마다 엔진오일을 갈았는데 지금 5,000, 10,000. 저도 10,000km마다 한 번씩 갈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진오일 3번 갈려면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센터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카센터가? 일단 정비 시장이 네. 이제 3D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차는 기술은 또 고급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팔로우할 수 있는 그 후하기 형성이 좀 많이 안 됐죠. 지금 2세대라고 하는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기술적이나 아니면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 1세대 정비 업체 사장님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정비업체 운영이 어려우니까 정리를 해가는 상황인 거고요. 네, 폐업 단계에 많이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새로 물결이 와서 이 새로운 신진 인력들이 와가지고 기술을 또 배우고 해야 하는데, 이게 아까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3D업이다 보니까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장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 거라는 게 기정사실이고요. 정비가 메인터넌스가 길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비 주기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정비할 거리들은 많고 정비할 차량들도 많다. 잠깐 동안 또 전기처럼 약간 선회하는 듯 했지만 다시 최근 많은 이슈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전기차 화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많이 커졌죠. 그 때문에 여전히 다시 배용기관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정비 물량들은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정비 업체들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좋고 소비자한테는 안 좋은 걸 수 있는데, 잘못된 이제 제작사에서 무교환이다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차가 장기적으로 좀 더 많은 고장이 발생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수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네. 그리고 이제 부품이라든가 차도 고급화가 되고. 네. 그러면서 카센터는 줄어들고. 네. 그럼 이제 정비할 때 단가는 예전보다는 많이 좀 커졌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정비도 굉장히 비싸졌을 거예요. 네. 부품비도 5년, 10년 전에 비하면 최소한 제가 보기엔 3배 이상은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세 배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최저시급이 한 5년 사이에 57% 이상 올랐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그거는 사실 제조물가에 그냥 바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왜냐면 저희도 다음 달이면 또 엔진오일 값이 매입가가 오른다고 얘기를 고지를 받았어요. 3%가 또 오른대요.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진 않고 계속 올라는 가잖아요. 인건비도 계속 올라는 가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물가 반영이 되면서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예전처럼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아니면 못 배운 사람이나 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인식이 조금 많이 없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정비가 되게 기술 기반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갈고 이거 되면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진단과 분석을 잘해야지 정확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진단료도 발생을 하고 점검료도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들인 거죠. 근데 완성차에서도 렌트도 하지만은 또 정비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정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만 또 교체해주는 그 브랜드가 뭐죠? 전문점들이 예, 있죠. 전문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복합적으로 경쟁비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또 많이 뺏기잖아요. 전혀 뺏기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잘못 알고 계신 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타이어는 타이어 전문점 가서 하라고 해요.
그리고 타이어 전문점들은 정비를 할 줄 모르는 부분들이 또 계시다 그렇죠. 봐요.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선 저희한테 수입차나 이런 거 정비를 의뢰를 해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분권화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아주 명확하게 거의 구분되기 시작한 시점인 것 같고요. 뭐 한 분야만, 물론 한 분야만 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의 컴퓨터 박스만 그것만 수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엔진을 분해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것만 수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거라 사실 저도 할 줄 몰라요. 그 정도로 그거는 이제 반도체 칩 같은 거를 다 이렇게 거쳐서 코딩을 하고 데이터 값을 입력하고 하는 걸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고급 부가가치의 정비 기술을 또 그렇게 그것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 장치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제가 수리할 방법이 없으면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의뢰해가지고 고쳐서 받아다가 붙이는 그런 방식의 정비도 되기도 하고요. 지금 뭐 카센터가 1호점은 국내차 중심으로 하고 있고, 네, 국내차 여기 지금 2호점 같은 경우는 수입차 중심으로 네. 하고 계시는데, 뭐 10년 전, 5년 전, 또 3년 전보다 지금 매출액은 어때요? 그때에 비하면 저희가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한 게 한 3년 동안 연평균 한 63.8% 정도씩 매출 63.8%가 3.8%가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지금까지 이제 좀 많은 성장을 해서 왔죠. 영업이익도 늘고. 63.8%가 성장하면서 성장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코로나 때 진짜 많이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두 가지 원인이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때 그 대전시 그 교통약자 차량을 그 입찰을 해가지고 땄어요, 전체. 여기서요? 예, 저희가 따가지고 한 120대 정도의 차량을. 지정 정비소가. 예,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계약 단가가 2억이 좀 넘는 단가였고요. 그걸 하면서 수익 구조 자체가 안정적으로 트랙이 잡히잖아요. 연 2억. 네, 연 2억은 2억이 넘죠. 한 3억 가까운 돈이었는데 그게 잡히면서 사실 그때 좀 청년 근로자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를 좀 키울 수 있었고 그분들이 후에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집약적으로 높아지면서 뭐 다른 수입차 쪽으로도 넘어가면서도 빠른 속도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많이 받았죠. 그럼 현재 그 1호점, 2호점 해서 고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다시 또 줄였어요. 줄었는데 평균 저희가 최소 5분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요. 5명이면은 적은 건 아닙니다. 네, 적은 건 아닌데. 네. 카센터 가면 대부분 이제 혼자나 2명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그 정비에 대한 시장도 AI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무시 못할 게 많잖아요. 앱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앱이에요? 저희가 픽업 정비 딜리버리라고 해서 사실 처음에 대표님이랑 예전에 한 10년 전 만났을 때 그 이후로도 계속 추진했던 건 사실은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사실 느꼈고요. 왜냐면 기술자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량에 고치고 못 고치고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표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술 수준을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건 안 된다라는 걸 약간 다른 데모 그 플랫폼을 돌려보면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차라리 음식점들도 배달의 민족이나 그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입점을 해 있잖아요. 음식 맛은 본인들이 알아서 좌우하는 거고 근데 거기는 이제 음식 재료를 납품하지 않지만 저는 그 비즈니스 안에 정비 믿을 수 있는 부품들을 유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통 플랫폼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유통 플랫폼이지만 소비자들이 쓰는 것은 나 BMW G바디 타고 있는 530 타고 있다. 근데 이 차를 잘 고친 정비업체에 의뢰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앱에 들어가서 인증받고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그 차량을 전문으로 고치는 정비업체로 픽업 딜리버리 해서 차를 가져다가 점검 정비한 후에 가져다 드리는 것까지 하는 게 저희 서비스입니다. 픽업 정비 딜리버리. 네. 그런데 고객이 만약에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을 차량 하고, 정보를 차량에 등록하고, 대해서 정보 등록하고, 이제 뭐 브랜드가 어떤 거고, 얼마 정도 달렸고, 뭐 수비는 이런 내용으로 했었다. 라고 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은, 먼저 연락이 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쵸. 먼저, 이 정도 지났으니까 이거는 교체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연락을 하면 그분이 보고, 직접 오면 좋겠지만은, 직접 안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바쁜 사람은 오히려 와요. 빨리 고치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약간의 여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이걸 운영해 보니까 사실 초기에는요 고소득층이라고 하는 이제 직업적으로는 이제 변호사님, 의사 선생님, 한의사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맡겼고요. 지금도 이제
지방법원 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내가 오전에 회의하는 동안에 이 차를 빨리 갔다가 점검해서 문제 없이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근해서 한 3시간, 4시간 일하는 동안에 네, 맞아요. 가져가서 고쳐가지고 빨리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네네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하나의 그 딜리버리라는 부분인데, 시장이 기존에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카클리닝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보험회사는 출장을 해서 가는 정비예요. 네. 쉽게 이제 여전히 많이 저희도 투자 라운드 돌 때 하는 말씀들인데 질문하시는 거에 똑같은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출장 와서 그냥 정비해 준 게 낫지 않냐 하는데 네. 정비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앞전에 또 뭐가 있냐면 정비사들이 이제는 출장에서 차량 정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지니어들이 네. 사실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좀 안전하게 소비자 차를 전문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전문직이라고 본인들도 생각하니까 자기 일을. 저도 그렇고요. 수리하는 환경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 예전같이 막 연락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뭐 길바닥에 누워서 차를 정비한다. 이거는 요즘 MG 정비사들한테는 생각하기 않는 그런 직업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서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 컨택이 와서 그럼 픽업 딜리버리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투자처들도 이렇게 생기게 된 거고요. 대기업들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엔진오일 말고 혹시 차에서 누유가 있거나 이런 거는 좀 수리를 바로 할 수 있으면 진행하고 싶은데 주차장에서 못 하는 거거든요. 불법이죠, 불법. 그렇죠. 네, 뭐 엔진을 분해하고 이런 건 할 수 없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네, 말이 안 되는 거라. 엔진을 교환한다든가 뭐 타이어 교환하는 것 자체도 뭐 펑크 났으면 몰라도 견인해가지고 사실은 이동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문 그 공간에 와서 네.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약간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것들은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할 수 있고 특히 그 사업주 입장들에서는 입점되어 있는 사업주 입장들에서는 단순히 엔진오일뿐만 아니라 만약에 누유가 있거나 누수가 있거나 이런 게 사실은 정비업체에도 매우 큰 수익 단가가 되는 작업들이에요. 네. 네, 부품이 조금 적게 들어가지만 작업 시간이 오래 들어가니까 네. 이로 인해서 공임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렇죠. 작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출장에서 하는 정비를 했을 때는 사실 객단가가 계속 낮게 되니까 네. 렌터카 업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수익 구조가 썩 좋진 않다.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갔던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의 저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니라 본 비즈니스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셨으면은 그래도 이제 뭔가 특허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벤처 인증을 받고 맞아요. 이제 투자 뭐 돈이 원체 많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나도 투자를 하지만은 내가 이제 그동안 쌓은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투자하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다가 자본을 투자하고 하실 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분들한테 보여줘야 될 게 뭐 특허증이라든가 벤처 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내 돈을 어떻게 써서 성장을 할 건지 그렇죠.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허부터 좀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특허는 지금 현재 픽업 정비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는 명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자동차 정비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확장 추론까지 해서 총 2개의 특허를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픽업, 정비, 충전,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충전도 같이 해주는 딜리버리에서 그리고 전기차는 고칠 게 없다? 아니 있다. 내가 구속 교체를 해야 되고 때가 되면요. 나머지 배우올도 갈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패드도 갈 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그냥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충전하면서 정비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또 특허를 내서 등록이 된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있는데 특허증을 2개 가지고 계신 거네요? 총 3개. 3개? 네, 정비 시스템 관련된 게 2개, 그리고 이제 충전 정비까지 하나가 또 등록돼서 총 3개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가 되면 또 벤처 인증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벤처 인증 쪽은 어떻게? 벤처 인증은 참고로 지난주에 이제 재확인을 받았고요. 그 받은 거는 이제 픽업 정비 딜리버리 서비스로만은 이미 전에 받았기 때문에 뭔가 기술의 진보성이 또 뭐냐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픽업 정비, 충전 딜리버리 이렇게 해서 전기차까지도 아우르면서 저희가 가능한 서비스로 개발을 했다라는 걸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인증서만으로 투자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이제 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가치를 많이 인정은 안 해주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이제 가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뭐 앱이라든가 아니면 회원 가입 뭐 전국에 회원이 한 10,000명 가입돼 있다. 아니면 1,000명이 가입돼 있는데 1,000명이면 굉장히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별로 추이를 봤을 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한 명이 회원가입했을 때 1년간 나한테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다. 곱하면 나오잖아요. 네. 뭐 1000명 곱하기 인당 뭐 30만 원 정도라고만 봐도 3억이 되는 얼마지?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만 개로 증가가 됐을 경우에 뭐 30억. 그 규모는 뭐 우리가 엑셀로 정리해도 나오는 건데 그래도 그게 뭔가 실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앱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기업가치 평가를 매주 사이에 요청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요청을 해서 이제 받았고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은 저희가 앱을 나와 있진 않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걸로 입증을 할 수 있느냐, 너네 사업이 잘 된다는 거를 그거를 보여준 게 이제 저희가 지금 단일 회사인 새천년카에서 전체적인 그 픽업 정비를 이용해서 정비를 하시는 분의 분포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픽업, 정비, 딜리버리 네네.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 앱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맞아요. 그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매출액이 연도별로 얼마나 네, 되고 그렇죠. 매출액이 얼마다. 네, 맞아요. 이제 재구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한번 해본 분들이 또 입소문 나가 분석해 봤을 경우에 2024년도 연말에 몇 대 정도. 그 다음에 앱이 이제 본격화돼서 뭐 투자를 처음부터 많이 받으면 내 가치가 없으니까 최소한도 앱 개발할 비용만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 크게 투자를 받거든요. 안 그러면 투자하다가 저보다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앱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뭐 특정 회사는 많이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투자에 대해 관심 있는 회사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한 4-5군데 정도 네다섯 있고요, 군데 현재는요. 정도. 얘기 네. 중인 것들은.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은 저희가 이제 기업가치 평가를 받을 때는 언제부터 몇 년까지 우리가 투자 금액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사실 저보다는 그 기관에서도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냥 좀 더 분석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총 필요한 거는 개발 비용부터 해서 다 필요한 게 3년 동안 50억 정도를 투자받으면 된다. 뭐 그 이후부터는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BEP는 언제부터 넘길 수 있냐? 그러면 3년 이후부터. 3년 안에 50억을 투자받았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3년 이후부터는 한 약 2천억 정도에 달하게 되고 순수 영업이익은 450억 정도를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차트가 다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투자 라운드로 돌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도 그렇지만 여기서 하고 있는 여기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국에 100개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1000개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 정비업체는 도대체 몇 개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중에 몇 퍼센트 시장을 가져갈 거냐는 거잖아요. 마켓 쉐어가 네, 마켓 쉐어를. 그것만 따졌을 때는 지금 분석한 자료로는 이제 저희가 필요한 누적 투자 금액은 50억 정도고 그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그 기대치로는 2천억 정도의 매출이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영업이익은 450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 반대는 이제 만약에 제가 보험사 직원이라고 하면은 네. 또는 이제 뭐 삼성이나 롯데나 LG 뭐 이런 보험회사 대표라고 하면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고객 DB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미 자동차에 관련된 DB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 연계한다고 하면은 보험사가 직접적인 투자는 안 하겠지만은 그 계열사라든가 또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자회사나 계열사 또 이제 투자 그 팀들이 있어요. 네. 그 팀하고 연계해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윈윈할 수 있는 또 방법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그 회사하고는 좀 어려울 것이고 제조사하고 제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 서로 이제 마켓 쉐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네. 예, 그쪽에서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분이 그쪽인가요? 보험사는 아닙니다. 아직. 보험사는 네, 아니고 보험사는 약간 아니고. 유사한 쪽인 유사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그러면은 그 하면서 그 전국에 이제 그 이 딜리버리 서비스하는 또 가맹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입점 가맹점하고 업체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은 네네. 어쨌든 간 전국에 그 많은 그 카센터들이 또 네. 정비사들이 이제 같이 제휴한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경우도 추후에는 네. OEM으로 제공해서 제조해가지고 공급도 하시는 분들 네네. 연계해가지고 네. 부품은 못 만들겠지만은 네. 그쪽에 들어가죠. 지금 부품도 하나 BMW 부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랑 같이 해서 지금 이제 개발 시제품 개발까지 끝난 게 있습니다. 좀 더 기존에 원래 순정으로 달려있던 것보다 좀 더 경도나 강도를 좀 강화해서 국내에서 제조하는 겁니다.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수입은 하지 않고요. 국내 제조를 해서 해외로 팔로우를 하려고, 판매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부품을 가지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반도에서 제조해서 그 부품 교체로 가지만은 반도 수입을 본사에다 수출하는 거예요. 본사에 수출한 건 거의 전략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애프터마켓부터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당 시장도 뭐 아직은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해당 시장도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약 전 세계 한 4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라서 시장에 조금씩 진출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만나가지고 그 10년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학업도 많이 하셔서 최근에 뭐 석사, 네. 고대 석사 언제 되셨어요? 고대 석사 작년 2월 달에 졸업했어요. 네. 이론과 실무가 같이 병행되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그 이론 쪽으로 강한 분들은 실무가 약하고 맞아요. 또 실무가 강한 분들은 이론적이거나 또 이렇게 그 말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근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앱을 개발하더라도 앱을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무적인 아까 네트워크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정비업체하고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정비업체들도 뭔가 얻어가야 되는 거고 네, 소비자도 맞습니다. 뭔가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 회사 우리 파트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파트너고 그 다음에 고객 이 세 분이 관계를 앱으로 잘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잠깐 귀뚱한다면 앱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은 앱은 이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이제 피카라는 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딜리버리만 전문으로 하는 기사님들이 쓸 피카 딜리버리가 있고요. 그리고 피카 닥터라고 해서 정비업체가 쓸 앱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돼서 나눠져 있고요. 전체 총괄하는 이제 관리자 사이트가 또 따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제 위치 기반으로서 이제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시기가 되면 당연히 팝업이 알람이 떠서 뭐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됐으니 교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서비스는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좀 더 진보돼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나가려는 방향들은요. 사실 차량의 정보 데이터, OBD를 통해서 읽어낸 정보 가지고 실제로 그게 핸드폰까지 연동이 돼서 차량 정보를 가지고 저희 본사로 전송이 되면 이걸 가지고 지금 엔진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는 걸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차량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차량의 가치를 평가할 때 특히 이제 중고차로 가치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통신사하고도 연계가 되겠네요. 통신사하고 연계되고 뭐 베스킨라빈스라든가 보면은 점주가 안 나오고 매장에서 잘 하고 있는지 또 가정주부가 집에 없으면서 우리 애가 잘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네. 정비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특정한 지점을 할 수가 있고 차가 정비소에 들어와서 고치는 부분도 카메라 달아놓으면 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녹화돼 가지고 부품을 정말 갈고 있다, 언제 끝났다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그 정비하는 그 과정까지도 다 촬영이 돼가지고 고객이 볼 수가 있다고 하면 굉장한 서비스는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방치하고 있고 안 고치고 있고 뭐 부품이 어쩌고 사실 뭐 정비업체 사장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불신도 많잖아요. 부품에 대해서. 그렇죠. 예, 하나만 고쳐야 되는데 두 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정말 그러지 않았는지 몰라요. 근데 소비자가 되게 느끼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그렇죠. 뭐 식당에서 주방을 보여주듯이 네. 그런 부분도 고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되긴 하겠네요. 전방위 사업이네요. 네, 전방위. 통신하고도 연결돼야 되고 AI하고도 전체적으로 다, 되고, 맞습니다. 네, 서비스 업체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전국의 정비소가 몇 개냐 그걸 어떻게 빨리 인지시켜서 가입을 하게 할 것인지가 네. 중요하고 그분들이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도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네. 이 했을 경우에 우리 고객이 늘어나고 단가가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고 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별도 영업을 안 하고 본사에서 영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 마케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저는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단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한 5, 6년이 넘었죠. 지금 이제 40대 막 되셨죠? 아니 내년에 이제 40대. 40대. 저하고 만났을 때가 20대가 됐는데 정말 준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40대에는 국내에 서비스 할 수 있는 정비 앱 1위업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